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2학기 환경위해성 평가 강의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의 서지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환경위해성 평가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제 강의를 전공자분들 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분들도 많이 수강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위해성 평가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연구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환경오염물질과 인체 노출과 관련된 사건이 혹시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건을 한번 사진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왼쪽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침대에서 발생된 라돈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봄철에 원인 미상의 폐렴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들이 전국에서 속속 보고가 되면서 역학조사에 착수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를 조금 더 깨끗하게 사용하고자 해서 이제 첨가를 하였던 살균제에서 오히려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밑에 보시면 분무된 물방울 에어로졸에 가습기 살균제가 녹아 있었고, 그것들이 조금 더 물방울 내에서 응결이 되고 가습기를 통해서 이제 분사되는 과정에서 그 성분들이 조금 더 미세한 입자로 이제 분사가 되면서 여기 보이시는 폐 또는 뭐 피부로 흡착 또는 코로 노출,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폐질환을 이제 유발시킨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의 사망자, 부상자,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 가족들까지 많은 피해를 이제 입고 그들을 이제 구제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그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 뭐 역학조사 과정이라거나 할지 또는 뭐 원인 규명에 대한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상세적으로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런 환경 오염 물질들이 인체에 노출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이시는 이제 호흡으로 인한 노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로 인한 노출이 되겠고요. 혹시 여기엔 없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섭취를 통해서도 노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노출 경로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서 여러분들 뭐 물론 그냥 바닥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침대에서 잠을 청하곤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구이잖아요, 침대는. 근데 그 침대에서 뭐 상당한 수준의 라돈이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조금 느껴지시나요? 여기 보시면 라돈 침대에서 10시간 정도를 지침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인들이 연간으로 자연적으로 이제 노출되는 방사선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노출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라돈에 노출되면은 뭐 일반적으로 뭐 폐암에 이완될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 충분히 환경 오염에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얘기를 이번 한 학기 동안 계속 해볼 겁니다. 앞서서 그렇게 환경 오염과 인체 노출에 대한 것을 리스크, 즉 위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환경 위해성 평가를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결국에는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관리를 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리스크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모자를 쓰고 계신 분이 지금 리스크가 하이, 아주 빨간 색깔로 이제 높은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그것을 점차적으로 moderate, 중간 정도 수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low,
낮은 수준까지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 리스크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환경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 그것들을 통합해서 리스크를 이제 소통하고 결국에는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과학 기반의 리스크 어세스먼트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적인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들을 다 통합하는 과정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해성 평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줄여서는 뭐 RA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이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 가능한 영향을 정성 또는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이 위해성 평가라고 정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볼까요? 여러 가지 환경 오염에 대한 건강 영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사실 제 전공은 대기, 공기 오염인데요. 공기 오염 물질들이 우리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또 수질 오염으로 노출을 받았을 때, 또는 뭐 심지어 토양 오염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매체로부터 우리는 이제 노출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WHO에서 또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출 경로는 현대 사회, 그리고 어떤 교통 수단들, 그리고 주거 환경, 그리고 기본적인 서비스들, 뭐 인프라들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부상들을 나타내는 것 같죠. 그 다음에는 뭐 작업 환경.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어떠한 유형의 환경적 뭐 오염이랄지 안전사고 이런 것들에 노출되고 있다. 그것들이 결국에는 잠재적인 위험,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해성 평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성 평가는 우리가 사실 환경 위해성 평가를 배우고 있어서 그렇지만 환경이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되는 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조금 놀라셨을 텐데 천천히 한번 볼까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타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 효과적이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통합된 어떤 액션이어야 됩니다. 어떠한 액션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리스크를 줄이거나 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통합된 액션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된다. 사회, 문화, 뭐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들, 그리고 법적 고려 사항들까지 모두 다 고려한 것이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생각보다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또 고려할 사항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뭐 심지어 여기 윤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위로 사진으로 가서 왼쪽 사진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직 RA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이 그림을 보고서 어떠한 것인지 유추를 해볼 수는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심각도,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만한 확률을 나와 있죠. 그것들을 이렇게 한번 매트릭스를 짜본다면 이런 식으로 칼라 매트릭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리스크, 어떤 위험이 일어날 확률이 뭐 거의 없는지, 때때로 일어나는지, 뭐 많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도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겠고, 그 심각도가 아주 적은 것부터 보통 아주 높은 수준, 그리고 거의 재앙과 가까운 수준, 이것들에 따라서 어떤 그 리스크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리스크 레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RA를 하는 중요 스텝, 그러니까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테지만 한번 여기서 또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하자드라고 한다면 유해성을 식별하는 과정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누가 뭐 그 해를 입을 것인지 또는 어떤 식으로 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그 다음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 결정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연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는 리스크를 판별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낸 그 결과를 기록하고 또 그것들을 실행하는 것들이 다음 스텝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스텝이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리스크를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그냥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소통하는 과정이 마지막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즉 뭐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또는 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까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해성 평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강의를 할 때 저는 항상 용어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데 학생들은 사실은 좀 따분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글이 너무 많으니까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이제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사진이랑 그래프 이런 보충 자료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해성 평가에 대한 용어 정의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한 관한 규정, 법률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위해성 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 그러니까 즉 우리는 사람만 생각을 했는데 환경이 또 그 오염을 받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어쨌든 그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어떤 검토와 평가하는 과정 자체를 이제 RA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배웠죠. 그것의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다? 유해성 확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해성 확인이란 지금은 화학물질을 일단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제가 법률을 발췌한 것이 화학물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오염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어요. 그 물질의 특성이나 유해성, 작용기 등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고 그 증거의 확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유해성 확인이 되겠다. 당연히 어떤 물질들이 얼마만큼 유해한지 그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노출평가. 이 노출평가 익스포저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환경 중에 오염물질의 어떤 정성 또는 정량 분석 자료를 근거로 화학물질이 인체 또는 기타 수용체는 좀 이따 수용체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테지만 리셉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 어떤 것도 리셉터가 될 수 있냐면요. 뭐 대기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오염물질이 대기를 통해서 이제 대기를 향해서 방출이 된다면 어떤 대기 자체가 오염에 영향을 받는 수용체가 될 수 있겠고요. 또는 어떤 오염 물질들이 비가 와서 녹아내려서 이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러면 하천이 수용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산에 예기치 못한 뭐 산불이 났다. 그러면은 산이 마운틴, 산림 자체가 리셉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어쨌든 그 오염이 인체나 기타 수용체로 들어오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을 노출평가라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출 경로라고 하는 것이요. 화학 물질이 오염 물질이 배출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게 노출될 때까지의 그 이동 경로를 나타낸다고 나와 있어요. 그 배출원으로부터 배출원에 막 우리가 아주 가까이 있지 않는 이상, 막 예를 들어서 뭐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굴뚝에 막 우리가 코를 대고 있지 않는 이상 바로 노출이 되진 않죠. 그렇죠? 어떠한 그 전달 과정에 대기질이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배출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될 때까지의 이동 매개체 또는 경로
지표가 노출 경로가 되겠다라는 말이겠고요. 그 다음에 생체 지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이오마커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오염물질의 노출과 관련해서 생체 내에서 측정된 화학물질을 말하거나 또는 그 화학물질 자체가 아니더라도 그것들이 어떤 오염에 노출이 되면 그 오염물질이 우리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대사를 거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대사체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대사체, 그런 것들이 특정 분자나 세포와 작용해서 생성된 또 다른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죠?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유해성 평가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맞습니다. 유해성 확인,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었죠. 그러면서 해저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접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니까 제가 어떤 걸 설명하고 싶을 것 같나요? 네, 하자드와 리스크는 뭔가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대학생 때 관련 강의를 들었던 교수님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 해저드와 리스크의 차이를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거의 3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할애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왜 이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전달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강의를 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하자드와 리스크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여러분이 위해성 평가를 수강을 하시면서 반드시 조금 알고 가셨으면 하는 중요한 차이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해저드는요, 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것이 바로 이제 해저드가 되겠고요. 그 리스크는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 또는 사람이 꼭 아니어도 돼요. 아까 환경 매체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만한 뭐 확률, how great chance는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차이가 혹시 뭔지 감이 오시나요? 아직은 조금 영어로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갑자기 상어가 나오네요. 생각을 해봅시다. 상어는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죠.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만 뭐 해외 뭐 뉴스 토픽 뭐 이런 것들 보면 가끔씩 상어에 뭐 물렸다, 상어에게 뭐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뉴스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 상어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주 무섭고 또 그 해양 생태계에서 거의 먹이사슬의 끝에 있는 아주 그런 포식자 동물이죠. 하지만 저와 같이 수영을 무서워하고 뭐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지 않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상어가 무서울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그럴 만한 찬스, 옆에서 나왔던 그럴 만한 찬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해저드와 리스크의 차이점을 이제 아시겠나요? 그 하자드는 뭐 여기서는 상어를 예로 들었지만 유해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의 유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뭐 유해성이 바로 하자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유해한 물질 상어에 내가 접근하지 않는다면 저한테 리스크는 얼마입니까? 제로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는 여기 뭐 플러스라고 나와 있는데 수식으로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어떤 그 유해성에 노출이 될 만한 어떤 찬스가 있어야지만 리스크로 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차이를 아시겠나요? 제가 수업을 들었던 아까 그 교수님은 이런 예도 들어주셨습니다. 뱀도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죠. 저도 뱀 되게 무서워하는데요. 뱀 자체는 예를 들어 독사, 물리면 뭐 수분, 수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신경독을 가진 그 동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공간이 뭐 본인의 집이거나 카페거나 학교 또는 뭐 스터디 카페 이런 데일 텐데 지금 뱀에 대한 걱정을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뱀을 만날 기회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뱀은 유해성, 하자드는 굉장히 높은 동물이지만 우리가 뭐 산에 간다거나 뭐 뱀에 접근할 기회가 없다면 그 리스크는 제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어쨌든 그런 하자드나 리스크에 우리가 노출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출 경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 보시면 소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환경을 전공하지 않는다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오염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스로부터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는지 뭐 익스포저 패스웨이 또는 익스포저 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루트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컨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스킨 컨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뭔가 지금 피부 전체를 나타내는 것 같죠? 네, 오염 물질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제스천, 섭취, 소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유해 물질을 구강으로 이제 섭취했을 때, 그럴 때 노출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날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호흡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피부 접촉, 그리고 구강 섭취 또는 호흡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노출이 될 수 있겠고, 다양한 환경 오염으로부터요. 뭐 주로 사람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용체, 리셉터가 될 수 있겠다. 지금 이제 사람을 리셉터로 보았을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노출 경로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서 아주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한 가지 노출 경로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여러분 혹시 지금은 아주 우리나라의 보건의식이라든지 의료인들의 그런 역량이 아주 높아지면서 그런 사고가 이제 발생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주사기 재사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감염병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간염 같은 경우요. 그래서 노출 경로 중에 하나를 굳이 여기서 더 추가를 하자면 인젝션, 즉 주사기를 통한 주입, 이런 것들이 노출 경로로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주 마이너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는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것들이 노출되는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환경 오염 중에 우리가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강의 첫 슬라이드에서 제가 라돈 침대 사건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네. 방사선, 방사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오염원 소스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방사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방사선 전공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 유형의 환경 오염이 또 다양한 루트를 거쳐서 다양한 패스웨이를 거쳐서 인간에게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생체 지표, 즉 바이오마커라는 용어도 있었습니다. 그 바이오마커의 중요한 역할은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임상이나 의료 쪽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이긴 하지만 유해성 평가에서도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들의 혈액이나 뇨, 그러니까 즉 오줌 이런 것들을 채취를 해서 그 안에 어떠한 아까 물질들이 있는지 또는 어떤 것도 있다 그랬나요? 대사체 기억나시죠? 그런 대사체들이 또 세포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기는 많은 여러 가지 물질들, 그런 것들이 생체 지표가 될 수 있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체 지표들을 가지고 개별적인 치료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약간 질병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도 생체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피를 뽑아서 혈당도 나오고요, 콜레스테롤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간 수치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도 간단히 얘기해서 바이오마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환경 오염에서 바이오마커를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대기 오염에 노출이 많이 된 사람 같은 경우 혈중에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인자들이 많이 관찰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오염물질에 노출이 되었을 때 생성될 수 있는 그런 바이오마커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 마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라고 표시를 해놨고요. 하지만 그 바이오 마커를 얘기를 할 때 조금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여기 다시 약간 클리니컬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노출이 되고 그 노출 나중에 배울 테지만 어떤 내적 용량가 인체 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오염물질들이 인체 내로 들어와서 특정한 용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생체, 뭐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초기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몸의 구조라든지 기능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겠고 그것들이 이제 심해진다면 어떤 임상에서 얘기하는 질환에 이완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쵸? 이런 데서 이제 바이오 마커가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모을간 씨가 얘기한 걸 한번 살펴볼까요? 그 바이오 마커 노출로부터의 바이오 마커인지 또는 영향, 이펙트로부터의 바이오 마커인지를 이제 구분 짓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속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밑에 표만 보셔도 아시겠죠? 이 앞에 뭐 초기적인 어떤 생물학적 반응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과정이 어떤 노출에 대한 마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는 그 이후에 뭐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마커들은 또 이미 일어난 이펙트에 대한 마커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초기 단계와 구조 기능의 어떤 변형 이런 것들을 구분 짓기가 조금 애매하다,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 짓기는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런 뭐 익스포저라든지 이펙트에 대한 마커들을 통칭해서 이런 susceptibility, 감수성에 대한 어떤 마커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생체 지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바이오 마커 생체 지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잠깐 인터널 도즈, 내부 용량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도즈는 뭐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내부 용량이 갑자기 왜 나온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어, 우리 환경 오염 중에 있는 환경 중에 있는 농도와 우리가 그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농도가 같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뭐 예를 들어 계속 대기 오염을 예로 좀 든다면 미세먼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미세먼지가 바깥에 100만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100 전체가 우리 몸에 흡수되진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뭐 코털에서도 걸러지고 여러 가지 기관지에서도 조금 걸러질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들어올 것이고 또는 요즘에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 자체에서도 많은 미세먼지가 걸러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 중의 농도와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노출 농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용량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내부 용량에 대한 정의는 노출된 오염 물질이 생체 내로 흡수된 노출량을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뒤에 그래프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번에 노출 양 반응 평가, 뭐 쉽게는 양반응 평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Dose Response Assess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용량, 그러니까 노출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리스폰스는 반응,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 되겠죠. 보시면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과 이에 따른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과정이 노출 양반응 평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의 위해도 결정이라는 것도 리스크 어세스먼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인데요. 위해도 결정이란 노출 평가와 노출 양반응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의 노출에 대한 정량적인 위해 수준을 추정하고 그 불확실성을 제시하는 과정이 위해도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리스크를 뭐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위해도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9번의 수용체는 지금까지도 많이 나왔죠. 어떤 오염 물질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 내 개체 군 또는 뭐 해당 종
심지어 여기 소개가 안 되어 있지만 환경 매체 자체도 수용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는 또 뭐 어떤 게 수용체일 수 있겠냐? 뭐 예를 들어 혹시 화학사고라는 것을 아시나요? 화학사고는 뭐 화학 공장에서 일어나는 뭐 누출, 폭발, 화재 이런 것들의 사고를 화학사고라고 하는데 그 화학사고가 뻥 하고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화학사고가 어떤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네, 경상도 지역의 구미라는 동네 아시죠? 구미에서 불산, 불화수소 누출, 화재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 화학 사고가 빵 하고 터졌을 때에 여러 가지 수용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람은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그런 뭐 누출, 화재, 폭발로 인해서 이제 확산되는 화학 물질에 또는 뭐 화재라든지 폭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뭐 식물들 그 주변에 뭐 구글 이런 데 가서 혹시 구글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런 거 쳐보세요. 그러면은 막 포도밭 이런 데가 막 고사되어 있는 포도들이 막 다 말라 죽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변 식물 또는 뭐 동물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용체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그런 것도 수용체가 될 수 있어요. 그것들이 뭐 화재 폭발이 일어나면서 주변 건물들에도 영향을 미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화학 사고로 보았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 시설, 뭐 교통 시설 또는 뭐 인구 시설, 뭐 건물 이런 것들도 어떤 수용체가 될 수 있겠죠.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꼭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들이 수용체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로 사람을 수용체로 생각했을 때를 가정해서 이제 환경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10번은 우리가 막 중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조금 혼동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고 와봤어요. 생물 농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시죠? 네. 생물의 조직 내 화학물질 농도가 환경 매체 내의 농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이제 생물 농축이다. 그리고 그 농도비를 이제 과학적으로 계산한 것이 생물 농축 계수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내부 용량이라는 인터널 도즈 용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커피 그림이 나와 있어요. 조금 당황하셨죠? 혹시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하루에 한두 잔 이상씩은 꼭 마시는데요. 그 커피를 예로 내부 용량을 설명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커피에 뭐 각성 효과가 있다고 소위 알려진 물질이 뭡니까? 네, 카페인이죠. 네, 그 카페인을 예로 들어서 한번 봅시다. 커피를 한 잔 마셨을 때를 싱글 도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카페인의 농도가 혈중에서 이렇게 높아지다가 다시 뭐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고, 멀티플은 아마도 두 잔 이상 먹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두 잔 이상 먹었을 때는 조금 더 매우 높은 수준까지 높아졌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뭐 커피에 카페인이 100이 있다 그래서 그 100이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몸에는 그 중에 일부가 흡수가 될 거고 이제 어떠한 사람의 체질마다 다르겠지만 특정한 이제 인터널 도즈가 될 겁니다. 옆에 다시 환경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발생원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배출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들로 붙어서 어떠한 수준의 환경 농도가 결정이 될 거고요. 뭐 대기 오염을 예로 든다면 뭐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어떤 배출 가스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수준의 대기 오염을 유발하게 될 거고 뭐 사람은 이제 피치 못하게 그 노출을 받게 되죠. 그 환경 오염에. 하지만 그 환경 농도 자체로 그대로 이제 노출을 받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체질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뭐 감수성, 뭐 취약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환경 오염이 질환까지 이어진다고 보았을 때 갑자기 그 노출에서 질환까지 한 번만에 일어나진 않겠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이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인터널 내적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그 환경 오염이 이제 노출이 되었을 때 우리 몸 속에서 들어오는 용량, 이제 인터널 도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아까 배웠던 바이오 마커에서 배웠죠. 뭐 구조적인 변화, 뭐 기능의 저하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이제 질병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널 도즈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똑같은 수준의 환경 오염에 노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개개별의 감수성, 취약성에 따라서 내부 용량, 인터널 도즈는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부 용량과 관련되어서 흥미로운 그림 자료가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여기 마무주라고 하는 게 보이시나요?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인도네시아에 있는 뭐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마무주 지역은 자연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방사선이 굉장히 강력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인인데요. 뭐 화산지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의 화강암 지반으로 이루어진 지하에서 측정하면 뭐 라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돈은 사실 뭐 화강암 지반에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높은 수준의 농도가 external exposure, 그러니까 외부에서 되는 노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약간 내부 용량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들이 내부로 들어오는 경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예시를 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가 바로 호흡, 두 번째가 섭취가 되겠고요. 호흡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 숨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계속해서 호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뭐 아웃도어, 외부, 그 다음에 인도어, 실내 공간에서 계속적인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날레이션으로 인한 노출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어요.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아웃도어, 즉 실외와 실내를 따졌을 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80에서 심지어 90% 이상 현대인은 인도어에 머무른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맞는 것 같은 게 저의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본다면 아침에 집에서 즉 실내 공간에서 눈을 떴고요. 뭐 씻고 이제 나왔죠. 잠깐 한 5분, 10분 지하철역으로 가기 위해서 아웃도어에 머무른 게 잠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역사로 들어왔고 지하철 내부도 즉 실내 공간 인도어잖아요. 그리고 학교로 나올 때 잠깐 이제 역에서 내렸을 때 잠깐 빼고는 계속해서 이 저녁까지 이 학교 빌딩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인도어 실내 공간에서 보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노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차 또 학습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또 이 지역에 뭐 지하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하수에도 라돈이 포함되어 있겠죠. 네, 그 지하수를 마신다면 또 섭취로 인한, 그러니까 뭐 익스포저가 또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방사선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용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수용체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수용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라고 한다면 오염 발생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는 환경 오염을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해양 환경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드라이버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도 어떤 소스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겠죠. 여기 보시면 뭐 바람이랄지 해수면, 조류,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 엘니뇨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해양 운동들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쓰나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양 환경이 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로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경로, 반드시 그 소스가 직접적으로 리셉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패스웨이를 거쳐서 리셉터, 즉 수용체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 뭐 소스가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실제 환경에서는 소스는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 개의 소스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겠고 그러면서 한 가지
발생원과 한 가지 경로에 의해서 리셉터가 한 가지 1대1대1로 매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물론 뭐 2개, 4개로 예를 들긴 했지만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셉터 자체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도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리셉터 1에서는 한 가지 컨시퀀스 결과만 나타났지만 리셉터 3, 수용체 3번에서는 또 다른 결과, 각기 다른 결과가 또 도출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겠죠. 혹시 수용체에 대한 개념이 조금 들어오셨나요? 제가 아까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는 주로 사람의 건강을 공부를 한다고 하긴 했지만 어떤 그 커뮤니티 자체도 될 수 있겠고 사회 구조적 인프라일 수도 있겠고 환경 자체일 수도 있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모든 것이 어떤 소스로부터 어떤 패스웨이를 거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리셉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수용체 얘기를 이어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수용체와 그 다음에 노출 그리고 특정 수준의 유해성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 리스크가 도출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이 조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런 개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표거든요. 보시면 환경 조건이요.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 조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어떠한 오염 발생원으로부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영향을 받는 것이 퍼스널, 개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 주거 환경일 수도 있겠고 직업 작업 환경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사회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앰비언트는 뭐 주변 또는 뭐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아웃도어 뭐 그런 바깥의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심지어는 어떤 것도 포함하고 있다.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가 또 환경 조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수용체의 리셉터 캐릭터리스틱,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을 하고 또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생물학적, 생물 생태학적 요인들,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 그리고 심리사회적 요인들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vulnerability라고 해서 이제 취약성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우리가 생각하는 리셉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지역 사회가 될 수도 있겠고 파퓰레이션 인구 집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리셉터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뭐 환경 조건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떠한 유형의 뭐 질병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웃컴, 질환, 또는 건강 저하 이런 것들로 연관이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또 관여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취약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소스에서 하나의 리셉터가 하나의 아웃컴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전 슬라이드와 동일성상에서 아마 이해가 조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생물 농축, 바이오 콘센트레이션 또는 뭐 생물 확장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개념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와봤어요. 뭐 생물 농축이나 생물 확장 이런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농도가 뭐 짙어진다, 농축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쪽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똑같이 기본 조건은 타임, 시간이 흘러가는 조건임은 동일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와 아래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위에는 뭐 고래인지 뭔지 어떤 물고기인 것 같고 걔네들의 뭐 해양 환경에서는 수은 또는 뭐 카드뮴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뭐 수은을 예로 들어볼까요? 수은 농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즉 걔네들이 뭐 성장을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물 속에 있는 수은에 노출될 거니까 그 몸 속에 있는 또 농도가 계속해서 축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 것 같고 밑에는 좀 다르죠. 뭡니까? 뭐 이런 것들이 뭐 플랑크톤 혹은 뭐 해양에 있는 조류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걔네들을 먹고 자라는 이제 고기들 그리고 또 걔네들을 먹고 자라는 좀 더 큰 고기들 그리고 걔네들을 먹고 자라는 이제 최상위 포식자라고 알려진 뭐 예를 들어 북극곰들 그러니까 지금 위에는 농축이 됨은 맞는데 동일 같은 종 같은 개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그 종이 계속해서 상위 포식자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임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생물 확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 중에 농도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뭐 조류들을 먹고 사는 뭐 곤충 또 점점 포식자로 가면서 점점 그 농도가 높아지는 이런 것이 생물 확장이 되겠습니다. 옆에 그림도 비슷한 거고요. 뭐 물에서는 이 ppm만큼의 어떤 머큐리 농도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먹고 사는 플랑크톤 또는 그것을 먹는 고기 그리고 그것을 먹는 어떤 조류들로 갈수록 그 농도가 전부 점점 농축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하고 퀴즈를 드렸어요. 뭘 물어보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바이오 원래 뒤에 답이 있었는데 제가 살짝 가려놨습니다. 위와 아래 분명히 타임이 흘러감은 동일 조건인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오염물질의 농도 이런 것들이 또 쌓여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위에는 같은 그 동일 종에서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농축이 되는 것이고 위에는 다른 종에서 이제 포식자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걸 나타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생물 농축이고 위에 거는 밑에 거는 뭐 생물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생물 농축, 생물 확장을 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이슈가 있어서 또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거를 설명하고자 하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여기 보시면 나노 플라스틱이라는 조금 생소한 표현이 있죠.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뭐 현대인들의 일회용품 사용 증가, 여러 가지 생활 제품의 사용 증가로 인해서 뭐 해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태계 전반, 환경 매체 전반에 걸쳐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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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뭐 대기 중에도 있다고 하고요. 뭐 물 속에도 많이 있다고 해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그 미세 플라스틱의 거동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걸음을 걷는 그 거동 아니고요. 어, 그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환경 중에서 뭐 이동하고 상호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또 거동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의 거동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왼쪽 그림은 그런 거라고 해요. 혹시 글씨가 작지만 보이시나요? 초미세 플라스틱이 제브라피쉬의 배아의 난막을 통과해 뭐 난황을 비롯한 전 조직에 분포가 된다. 그래서 또 다른 물질의 독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나타낸 건데 뭐 많이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서 조금 어렵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들이 점점점 또 크기가 작아지면서 초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제브라피쉬는 그 뭐 동물 실험할 때 흔히 많이 사용되는 물고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그 배아는 이제 발달 과정, 생명이 탄생하기까지의 발달 과정 중에 있는 한 단계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흡수가 되어서 전 조직에 분포가 될 수 있다라는 다소 조금 충격적인 내용의 결과인데 아까 생물 농축이라든지 확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미세 플라스틱이 떠올랐어요. 왜냐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뭐 꼭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그 일회용품 같들이 뭐 코에 낀다거나 또는 몸을 막 관통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동물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결국에는 그것들이 돌고 돌아서 뭐 생물 농축이나 확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 인간에게 결국에 돌아오고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11번 생물 확장은 앞에 생물물 농축과 관련해서 같이 소개를 드렸으니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12번 발암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죠?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하거나 유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성질 자체를 발암성이라고 하고 또 바람뿐만 아니라 비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바람은 아니지만 비바람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들도 있거든요. 앞으로 공부를 해보는 걸로 하고 13번 역치, 뭐 영어로는 스레셜드라고 하는데 역치 문턱이라고 한다면 그 말 그대로 그 역치나 문턱 수준만큼까지 넘어가지 않는다면 유해한 어떤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용량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 이과 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생명과학을 학습을 하셨을 것이고, 혹시 그때 신경의 전도 과정, 전달 과정 이런 것들을 배우셨나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경 흥분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때도 반드시 그 역치 일정 수준 이하의 흥분이 필요했었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15번은 앞으로의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치를 이전 슬라이드에서 배웠었는데 지금 옆에 보시면 G가 나와 있어요. 근데 항상 뭐 그 미국 드라마 애니메이션 때문인지 쥐가 뭐 치즈를 좋아한다라고 저도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치즈 안에 슬프게도 뭔가 독성 물질이 들어있었나 봐요. 이 쥐가 그 안에 어떤 케미컬 익스포저, 그러니까 화학 물질에 이제 노출이 계속 되는 거고 그 레벨이 점점 X축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Y축은 그 유해의 빈도, 프리퀀시가 증가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쥐가 독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막 치즈를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어, 노 하자드, 그러니까 유해성을 나타내지 않는 독성적으로 봤을 때, 독성학적으로 봤을 때 유해성을 나타내지 않는 수준에서의 가장 높은 농도가 딱 여기였는데 슬프게도 이 이상 쥐가 먹어버렸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의 아까 배웠던 노출 양, 반응,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개념인 것이죠. 네, X축, Y축은 동일하고요. 아까 있던 G만 없어졌네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용어들이 좀 있네요. TDI가 있고요. 뭐 노아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고 어쨌든 여기가 그러면 역치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영양을 나타내지 않는 최고 수준의 농도가 역치였으니까 이 일정 농도를 지나가게 된다면 어떤 양 반응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거를 양 반응, 이제 곡선, 도지 리스폰스 커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무영양 관찰 농도 뭐 또는 TDI 이런 것들에 이제 간극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똑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뭐 종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뭐 불확실성 계수, 뭐 UF라고 하는 것도 산출을 한다고 하네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치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아까 봤던 뭐 TDI라고나 할지 노아엘 옆에 또 보면은 최저 영양 관찰 농도 로아엘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뭐 합쳐서 POD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POD는 Point of Departure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그대로 뜻이 뭡니까?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게 뭐냐?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어떤 독성학적 그런 참고치를 정하기 위해서 RFD나 RFC 이런 독성학적 참고치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외삽이라는 개념을 학습을 할 텐데 그런 외삽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오염물질에 노출이 되었다고 했을 때 어느 농도의 이제 범위부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건강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POD, 뭐 스레시홀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most sensitive라고 나와 있어요. 가장 민감하다면 이 특정 수준의 역치를 넘어선 반응이 급격하게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좀 가장 적은 수준의 이제 감수성을 가진 곳에서는 이제 조금 완만한 정도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센서티브한 곳, 그 다음에 덜 센서티브한 곳, 그 사이 범주 내에서 여러 가지 영향이 대부분 나타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첫 시간부터 너무 많은 용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면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쉬운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16, 17, 18은 앞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독성 참고치는 아까 봤던 용어들이 조금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독성 참고치는 레퍼런스 도즈, RFD라고 하는데 식품이나 환경 매체 등을 통해서 화학물질이 인체로 유입되었을 경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량이다 라고 되어 있고, 내용 일일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있는 일일 섭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TDI, Tolerable Daily Intake라는 용어가 있고요. 일일 섭취 허용량도 있을 수 있겠죠. ADI라고 하는데 Acceptable Daily Intake라는 얘기도 있겠고, 뒤에 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독성 참고치가 레퍼런스 도즈일 수도 있고 RFD일 수도 있고요. 흡입 독성 참고치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중의 농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RFC, 즉 레퍼런스 콘센트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값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RFD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삽은 아까 그 POD, 포인트 오브 디파처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관찰할 수 있는 저농도 그 화학물질의 위해 수준을 관찰 가능한 범위로부터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든 농도 수준의 화학물질에 대해서 실험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저농도거나 너무 고농도거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두 실험을 할 수 없으니 그 이외의 범주에 있는 것들을 이제 추정하는 것을 외삽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뒤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는 범위에 있는 어떤 농도 수준의 결과값을 관찰 가능한, 관찰하였던 이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추정을 하는 것을 외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화질이 조금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관찰된 이제 범위가 되겠고, observed range죠. 그리고 extrapolation range, 그러니까는 외삽 범위, 여기가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여기까지를 어떤 실험을 했나 봐요, 실험자가. 그래서 여기에 도즈 리스폰스 커브, 그러니까 양반응 커브, 곡선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보다 더 저농도 값의 결과가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나와 있는 도즈 리스폰스 커브를 가지고 어떤 모델링을 거쳐서 어떤 리니어 익스트라폴레이션, 그러니까 선형으로 외삽을 한번 해봤다라는 얘기인데, 왜 굳이 외삽이 중요할까? 그렇잖아요. 개념은 대충 알겠는데 그것을 왜 하는 걸까? 그거의 베네핏은 뭘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갑자기 너무 많은 영어가 나와서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봅시다. 외삽이 왜 중요하냐? 그것의 베네핏은 무엇이냐? 우리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스페시스, 그러니까는 종간 외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결과를 알고 싶은데, 사실 예를 들어서 원숭이, 오랑우탄으로 대체해서 실험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실험한 결과로부터 이제 우리가 외삽 결과를 한다면 어떤 종간의 그런 불확실성이나 외삽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저농도거나 너무 고농도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사실 여러 가지 시간, 그리고 경제적 돈도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다 실험을 할 수 없는데, 외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측이 가능하고 어떠한 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 물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함풀 에이전트라고 나와 있는데, 유해한 물질 가지고 계속해서 실험을 하는 것도 또 실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없이 우리가 익스트라폴레이션, 외삽을 통해서 그런 도즈 리스폰스 커브를 예측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한계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외삽 결과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리니어, 이렇게 선형으로 나오게 된다 라고 예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아까 TDI, 노아엘 이런 거 하면서 불확실성 계수, UF, Uncertainty Factor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 불확실성 계수나 평가 계수 같은 것은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외삽하거나 민감한 대상까지 적용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보정하는 어떠한 값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외삽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사람마다 감수성이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한 보정값들을 U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 23은 생태 위해성 평가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25번 독성 정말점은 어떤 화학 물질의 위해성과 관련된 특정한 독성을 정성 혹은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용어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뭐 26 유해지수도 다음에 배우는 걸로 하고요. 27번 2차 독성이란 오염된 먹이 생물의 섭취를 통해서 포식자에게 나타나는 독성 영향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죠. 아까 뭐 생물 확장이랑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번 종민감도 분포라는 얘기가 있는데,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독성 반응, 스트레스에 대한 생물 종간의 민감도 또는 다양성을 나타내는 누적 분포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고, 자료를 찾다 보니 뭐 주로 이제 해양 생태계 뭐 이런 곳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이따가 예시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번 마지막입니다. 초기 위해성 평가란 화학물질, 우리가 계속 지금 화학물질을 예로 들고 있으니까 화학물질 등 평가 대상의 물질, 환경 배출 및 노출 수준과 독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이용해서 최악의 노출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최악의 노출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그런데 교수님, 왜 여러 가지 노출 시나리오 중에 최악의 노출 시나리오를 고려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또는 리스크를 커뮤니케이션, 어쨌든 우리가 여러 유형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최악으로 가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금 노출되었을 때를 가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쵸? 우리는 항상 최악의 대비를 해야 되죠. 최악의 대비를 한다면 그 이내 수준에 있는 어떤 노출 시나리오에서는 우리가 더 유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위해성 평가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최악의 노출 시나리오를 가정합니다. 아까 잠깐 화학사고의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화학사고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연구를 했을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케이스를 예시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구미불산 누출 사고도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제 확산이 될 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학 사고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할 때, 뭐 물론 단계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25% 수준, 75% 수준, 또는 최악, 아주 멀리 멀리 영향을 미쳤을 때 100%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해서 여러 가지 대응, 시나리오, 작전 이런 것들을 짭니다. 초기 위해성 평가에서는 최악의 노출 시나리오 베이스로 이제 가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민감도 분포 커브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은나노 물질에 대한 만성 독성에 대한 거를 로그 스케일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이제 프락션 어펙티드는 어떤 영향을 받는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것들이 여러 가지 종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쨌든 이 환경 위해성 평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경 오염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역할들을 다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 리스크는 하자드, 익스포저의 고비라고 했는데, 더 사실은 상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많아요. 어떤 확률적인 부분들, 그리고 영향에 대한 부분들, 노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확률이나 영향이 즉 유해성, 하자드가 될 수 있겠고, 어떤 영향이라든지 노출, 그 다음에 감수성 이런 것들이 임팩트가 될 수 있겠고, 또 노출과 감수성에 대한 부분이 취약성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쨌든 리스크는 간단하게 하자드와 익스포저의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하나 더 고려할 것은 뭐 종간일 수도 있겠고, 개개별, 개개인의 어떤 감수성의 차이,
로서 결국에는 리스크가 결정이 된다. 하지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리스크는 항상 불확실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것이 리스크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리드 호프먼이라고 미국에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있다고 합니다. 뭐 검색해보니 링크드인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삶에서 모든 것들은 약간이라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맥락인 것 같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향해 나갈 것인지가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구절이 떠오르네요. 파라셀수스라고 하는 아주 옛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약은 독이다. 모든 물질은 독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그 양이다. 라고 한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거든요. 그렇다시피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항상 뭐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꼭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사고, 정말 예기치 못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항상 우리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 리도 오프먼 씨가 말한 대로 우리는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겠죠.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거고, 또 여러 가지 오늘 수업을 드렸던 것처럼 사례를 보면서 조금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용어 정리를 하느라 조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조금 따분하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 RA의 중요한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 단계를 하나하나씩 좀 상세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